네, 학문과 사고를 수강하는 수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학문과 사고, 사회학대 경제 2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는 경제학의 의미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장 경제, 그리고 시장 실패, 그리고 그 사례로 개인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시장 경제, 시장 실패, 개인 규제 순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시장 경제 조건은 바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가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인간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또한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시장의 기능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돈과 교환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사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여러분들 세대에는 점차 실질적인 시장에 가지 않고 물리적 시장, 존재하지 않아도 가상의 시장, 즉 온라인 시장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커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상적인 시장이나 실질적인 시장이나 상품이나 서비스가 돈과 교환된다라는 것은 동일하고요. 즉 교환은 서로 가진 것들을 주고받아서 나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제 시장이 해내고 있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두 개를 보시면 두 개가 대조되는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가상 공간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G마켓, 옥션, 쿠팡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익숙한 모습일 수 있고요. 왼쪽의 시장은 기존의 전통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시장의 모습에서 다른 시장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의 기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의 구체적인 정의는 여러분들 교과서 71쪽에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 바라고요. 시장은 자연스러운 경제적 원리를 따라서 가격에 대한 인간의 욕심, 효용, 경쟁이 교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시장 경제 개념을 좀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수량이 바뀌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내용, 지난 여러분들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과서 68, 69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해서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경제 체계, 바로 이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다라고 배웠고 합리적으로 효용을 생각하는 인간은 경제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경제적인 인간들이 시장에 모이게 되고 시장의 중심이 되어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부가 분배가 되게 되죠. 이걸 사익 추구라고 하는데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사유재산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장 경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도 보실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세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바로 시장 경제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되어야 할 재화나 서비스 종류와 수량을 결정을 해야 하죠. 그럼 누가 이 종류와 수량을 결정을 할 것인가? 주로 이제 기업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가 바로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영자는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는데 이때 구매 활동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구매 활동이라는 것은 원자재를 구입한다던가 서비스 인력을 교육시킨다던가 이런 모든 활동이 다 구매 활동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이 기업이나 경영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시장의 반응을 본다는 것인데 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생산할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산 원가도 무엇을 생산할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면 큰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때 낮은 원가의 원료나 서비스 교육의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 또한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또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누가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당연히 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경제의 주된 생산 주체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고 기업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정부도 공공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형태로 공급 주체를 정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뭐 기업이 주가 되겠지만 정부도 그 누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 생산할 것인가를 시장이 결정한다는 점이 이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뭐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죠. 이들은 이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데 소비자가 결정권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 간은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같은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다른 기업들이 생산을 하게 돼도 소비자인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 기업은 이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화가 되면요. 생산 원가가 달라져요. 최소 이익을 남길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승자는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입니다. 즉 생산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생산은 부가가치를 만든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부가가치란 무엇인가? 바로 생산 과정에서 새로이 덧붙여진 가치입니다. 원가 100원짜리 물건을 200원에 판매했다면 100원의 이익이 생기죠. 이렇게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초과 수익을 부가가치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부가가치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참여자에게 돌아가는 게 마땅하죠. 이 과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됩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따져보죠.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생산 요소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기여가 적은 곳에는 적은 이익이 돌아가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를 살펴볼게요. 72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과일 가게를 찾았다고 칩시다. 길목에 과일 가게를 차린 것은 그냥 손님을 끌어모으는 중요한 장소이죠. 따라서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과일을 공급한 공급자도 큰 기여자고요. 과일을 판매한 상인은 어떻습니까? 상술로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판 상인이야말로 큰 기여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여자가 또 있죠. 만약에 겨울에도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여름에만 나는 과일을 겨울에도 먹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수박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판매한다면 과일을 보관하도록 애쓴 그 저장 창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중요한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부가가치가 만들어진 이 과정 속에서 이 분배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는 바로 정의로움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기여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당하게 배분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앞서 얘기했듯이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정리하자면 분배의 문제는 생산 요소의 기여분을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당하게 부가 배분되는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 시장 경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을 통해 기업은 결정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운을 결정하는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도 많은 기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생산 요소가 희소하다면 이를 측할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전문 지식 같은 연구자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소중하죠. 희소한 생산을 하는 요소에 해당이 되죠. 경력이 아주 뛰어나고 리더십이 훌륭한 기업의 오너도 희소한 생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공대 여러분들 이 수업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능력으로 로봇 핵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높은 연봉을 받고 시장에 큰 기여했다고 평가받게 될 텐데 이 말은 정당한 시장에서 최종 산출물의 가치를 분별할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만큼 여러분들이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시장에서 다른 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임금을 정당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는 바로 이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산 자원과 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에 비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장 경제에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심을 두고 분배를 해야 합니다. 효율성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달성하는 정도이고요. 공평성은 부와 소득이 분배가 능력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시장 경제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전제합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적인 거죠. 하지만 실제 시장 경제는 과연 효율과 공평을 바탕으로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시장 경제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가능할 수 있어도 공평한 분배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일찍부터 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렇듯 사회 불평등은 공평성이 파괴된 결과이고요. 시장의 효율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개입하고 조율해야 하는가? 바로 정부이죠. 프리드만은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은 결국 시장 경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이어서 시장의 경제 흐름을 막거나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시장 실패,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한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매우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이때는 바로 1929년 10월 24일, 우리는 이제 이날을 검은 목요일로 부르고요. 배경은 바로 미국의 뉴욕 증시입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폭락을 하고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은 시장 경제라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1923년부터 29년까지 미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겪게 되고요. 산업 생산은 2배로 늘어나고 GDP는 약 40% 이상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은 군수품과 식량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1928년 시점으로 주식시장이 팽창하게 되고 28년도에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욕 증시가 29년 10월 28일에 폭락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굉장히 유례없는 호황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이 팽창하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낸 이 시점에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대공황이 시작하고 경기가 후퇴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공황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바로 1929년 다우존스 지수가 380으로 떨어지고 1943년에는 40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즉 380 정도에서 40대로 추락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추락이죠. 10만 개의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가 1,300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을 하게 되고 실패를 맛보게 되며 부의 편중이 가중이 되고 소수의 경제 주체가 시장 경제를 왜곡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가 매우 자유롭고 자유주의 경쟁 시스템에서 시장 기능을 성공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장을 보면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경제학자들은 이상적으로 완벽한 시장 경제라는 것을 꿈꾸게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평등, 분열, 각종 가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시장 실패의 원인은 바로 완벽한 경쟁 원리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장 실패는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완벽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시장 실패의 원인은 완벽한 경쟁 원리가 실현되기 어려워서라고 했습니다. 불완전 경쟁은 원래 의도했던 시장의 각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기 전에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공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기, 그리고 초원, 그리고 지구에 있는 지하 자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에 속합니다. 그럼 공공재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인간 모두의 것이 바로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를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유시장에 맡겨둔다면 과도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 고갈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공재에 있어서 배제성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경합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몫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배제성이 작동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영화를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영화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되게 있으죠. 자, 돈을 내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배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공공재인 공기를 우리가 돈을 내고 마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 배제가 불가한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합성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경합성의 경우는 좌석이 5개인 승용차에 2명이 승차했다고 칩시다. 이게 3사람이 더 탈 수 있잖아요. 경합적인 소비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을 2사람에게 먹게 했으니 3사람분만 남았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즉, 물을 몇 사람에게 더 먹게 한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적 소비가 일어나면은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할 여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적 소비가 일어나면은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할 여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영화표와 승용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 배제가 불가하고 비경합적 소비는 가격의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공원과 공기의 계곡의 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자, 시장 실패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이제 외부 효과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외부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사람의 행위가 관련 없는 제3자의 경제적 후사행에 도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 효과는 시장에 맡겼을 경우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과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래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교육을 받는 사람만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이득을 주죠.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기업이 부담해야 될 교육 비용을 낮춰주고 긍정적이고 새로운 생각으로 경제에 활력을 몰아넣습니다. 또한 교양을 갖추고 정의를 추구하고 진정한 올바른 시민으로 거듭나죠. 이런 효과를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 즉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될 수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그냥 외부 경제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외부 불경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구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국의 피구세라는 경제학자는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출 부과금을 시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종류 자동차 운전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자는 것이에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환경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진 않거든요. 이동의 편리성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운전을 하면 자동차는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공기가 나빠져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궁극적으로 운전자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옵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배출 부과금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시장 경제에만 맡겨둔다면, 자유롭게 흘러가는 시장 경제에만 맡겨둔다면 소비자는 조심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저렴한 연료, 비용을 따지게 되니까 저렴한 연료를 택할 것이고, 공급자 또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매를 하게 될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과잉 발생, 부정적 외부 효과의 적절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불완전 경쟁에 있다는 근거는 독점과 과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독점은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단 하나일 경우 독점 시장이라고 하고, 해당 기업은 독점 기업이라고 합니다. 독점 기업은 비슷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을 경쟁자가 전혀 없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된 상품의 수량을 조정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죠. 1970년대 명동이나 종로 같은 곳에 양담배 단속은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 정부의 암행단속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뭐 공공금융기관이나 사무실이나 뭐 대학 교수 연구실까지 침입해서 책상을 서랍을 뒤져서 양담배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1987년도 초까지만 해도 외국 담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87년도 4월 1일까지 독점했었어요. 따라서 개인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국가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독점의 바로 좋은 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점의 같은 경우는요,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이고요. 이 원인은 공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시장 경제의 경우는 몇 개 기업만 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경쟁에서 탈락된 경우 이런 과점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다수의 생산자가 담합했을 경우에도 이런 과점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시장 경제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비대칭 정보 또는 비대칭적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 시장을 예를 들어보죠. 내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게요. 나는 내 병력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겪었던 병이니까요. 하지만 내 보험에서는,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에서는 내 병력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이 상황을 바로 비대칭 정보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보험에 싸게 가입하기 위해서 내 병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칩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 지병이 다시 발병을 하고 보험회사가 치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내 건강에 대해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말을 했고 내가 똑같은 병이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돈을 지급하겠죠.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보험회사가 그 돈을 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롭게 내 병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비대칭 정보,
비대칭 정보 정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도 그런 노력을,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해야지만 어느 누구도 비대칭 정보의 불이익을 얻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인과 대리인 간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다양한 시장의 실패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직접 지출을 하고 각종 정책을 도입시켜서 시장 실패를 최소화한다던가 뭐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전적으로 만병통치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부 실패라는 말이 있는데 각종 정책이나 규제도 바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더 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 편익을 왜곡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 정부가 시장을 개입함에 따라 얻어진 결과가 실패이다, 성공이다라는 결과를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자유방위명 또는 적극적 동대 개입, 어느 쪽에 맞는 것인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시장 경제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인위적인 개입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이 인위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과연 정부의 규제 또는 개입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성공될 수도 있고 실패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하나의 사례, 개인 규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 온라인 개인 규제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들에게 인식조사한 결과를 좀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이때 522명이 참여를 했고 연령대는 20에서 30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20대, 30대가 28%였고 40대가 23%, 그리고 50대가 24%로 골고루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인식조사의 결과는 정부의 개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65.5%가 공감한다.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개인 규제가 긍정적이다라고 85% 육박하는 참여자가 응답해 주었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그동안 발전되어 온 정부 온라인 게임 규제는요. 월 50만 원 결제 규제를 가지고 있고 1회 사용 가능한 게임 머니를 규제하고 있고 그리고 1일 10만 원 이상 게임을 이뤘을 때 24시간 동안 게임 접속 금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는 1일 금액 규제 또는 1일 접근 금지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또 84%나 됐다는 것이에요. 전반적인 온라인 게임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이었는데, 이렇게 규제, 1일 규제 또는 1일 접근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상반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용 웹보드 게임 규제 유형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성인용 온라인 게임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가사를 탐진하거나 자살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뉴스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온라인 게임을 한 이제 연예인들은 자수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회에 대한 인식이 사회성, 한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게임 시장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건전하거나 대중적이다라는 이미지는 적지만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정부가 많은 개입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게임 규제에 대한 평가는 온라인 보드게임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의 얻은 답은 얼마 안 되고요. 일반적인 시민으로부터 얻은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응답자가 규제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이제 좀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표는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아닙니다. 규제가 2014년도, 16년도, 18년도, 20년도 2년마다 계속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도 현재 5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즉 2016년도에 완화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1일 베팅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손실 한도를 2016년도에는 10만 원으로 규제를 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게임 상대 선택도 소액방 가능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 베팅은 불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도 연 1회로 완화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안이 2020년도에 완화된 것 그리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최종이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뉴스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규제가 유지되고 완화된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인용 웹보드 게임은요, 이제 하나의 보드, 즉 판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스톱, 포커, 장기, 바둑 등을 온라인에서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게임 머니가 실제로 환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박과는 다르지만 쉬운 접근성, 그리고 중복성, 그리고 불법 환전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미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과제를 내드릴 텐데요. 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성인용 온라인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 현황 또는 규제 완화 이후의 게임 시장을 좀 조사해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렸듯이 2020년도에 이 완화안이 아마 최종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가해졌고 이 규제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규제는 있다. 라고 했을 때 성인용 웹보드 시장, 즉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성인용 웹보드 시장의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다. 또는 이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 두 가지의 주장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 수준의 규제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여러분들 글쓰기에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장 1, 성인용 웹보드 시장의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다.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장 2, 성인용 웹보드 시장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 두 개의 주장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논리적인 글쓰기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주장과 근거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백 포함 300에서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짧게. 성된 글은 여러분들 캔버스 과제함에 업로드 해주세요. 글쓰기 과제를 제출해야지만 이 해당 강의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마감일은 오늘 수업 이후 그 다음 주 목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제출할 경우 시간당 감점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시, 2차시 수업으로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는 경제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균형, 희소성, 기회비용, 효용 이런 것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시장경제 시장 실패 알아보았고요. 성인용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